중국은 아마추어가 정치를 하기는 힘들어요. 대통령 후보가 62명이 있다라는 거죠. 시진핑이 관료들하면 10년이 했으니까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계속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중국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주로 중국 경제하고 중국 금융 쪽을 많이 다루어왔거든요. 근데 마침 오늘 주제가 제가 준비한 주제가 중국 정치 지배구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정치 지배구조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중국은 정말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냐,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또 마침 다음 달 10월 16일에 엄청 중국의 가장 큰 정치 행사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매년 5년마다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자 회의가 5년마다 열리는데요. 이 5년마다 열리는 이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관례상 중국은 2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2기. 그래서 현실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공산당 총서기가, 지금은 시진핑 당서기잖아요. 이 사람이 10년에 한 번씩 바뀌어 왔습니다. 근데 마치 시진핑 총서기가 2012년에 18차 전국 공산당 대표자회에서 공산당 총서기로 당선됐고 19차에 연임이 됐고 지금 20차에는 관례대로 하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셨죠? 4년임이 된다, 앞으로 팽생한다, 이런, 과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지금 중국 정치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중국 정치인들이 정치를 진짜 잘하냐? 그 얘기 먼저 해드릴게요. 중국은 아마추어가 정치를 하기는 힘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한국 같은,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한국은 예를 들면 뭐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 정치 대통령 후보로 막 나오면서 이럴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전혀 정치를 안 하던 분이 이런 국민들의 인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그런 사례잖아요. 국민들이 인기가 있어서 그게 여론조사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은 걸로 조사가 되면서 그 힘을 입어서 지금까지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잖아요. 중국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하루아침에 스타가 중국의 저런 최고 권력 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국은 이래요. 중국은 31개 성시가 있지 않습니까? 31개 성시가 있는데 각 성시별로 당 총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총리급에 해당 행정 최고장관이 있습니다. 그게 성장이라, 예를 들면 길림성 이러면 제일 높은 사람이 길림성 공산당 총서기예요. 길림성 당서기. 두 번째 그 성장입니다. 길림성 성장이에요. 그래서 성장이 제일 높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행정 최고장관에 실제는 길림성, 이 성에서는 당서기가 제일 높고 서열 2위가 성장입니다. 그러면 모든 31개 성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포인트가 뭐냐면 중국에서 이런 높은 권력 자리로 가려면 아주 기층으로부터 다져져 올라갑니다. 저 그렇죠? 여기 한국말 하면 군,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시, 성, 그리고 중앙. 이렇게 일단 올라가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보통은 다 기층부터 이렇게 다지면서 그 자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수십 년의 정치 생활을 안 하고는 저 중앙 정부에서 정치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공산당 그 정부는 의도적으로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우리말로 하면 싹수가 있네, 미래가 있어 보이네, 능력 있네, 똑똑하네 이러면 일부러 그 중국 31개 성시에서 가장 낙후하고 가장 어려운 성시에 어려운 지역에 보냅니다. 가장 어려운 지역에 보내요. 이유는 이 사람 앞으로 중국을 끌고 가는 용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지역에 보내서 그 지역을 맡겨버려요. 그럼 그 지역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잘
잘하고 있다, 성공했다 이러면 일사천리로 최고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이런 바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뭐 그 후진토 같은 경우에도 티벳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아요. 티벳이나 신강 위구르 자치구 이런 것처럼 변방 지역,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보내서 거기를 몇 년 동안 당서기 하거나 혹은 거기 성장하거나 이러면서 좀 트레이닝 시키는 이런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최고 우리가 간부라고 하거든요. 다 기층으로부터 틈틈이 이렇게 다져서 올라오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스타가 그 자리에 갈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국은 한계성 한국만도이 인구가 1억씩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때 중국은 대통령 후보가 31명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31개 성씨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31명이 대통령 후보가 있을 수도 없고, 한국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이 좀 넘잖아요. 근데 중국은 한계 성이 1억이잖아요. 1억을 다스려 본 사람들이 31명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산당 총서기가 31명이죠. 플러스 거기 성장, 행정을 다 총괄하는 최고 행정장관 성장, 길림성 성장, 북경시 시장, 강소성 성장, 뭐 티벳 당서기도 있고, 그래서 당서기가 31명, 성장이 31명 하면 62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가 62명이 있다라는 거죠. 후보가 62명이니까 우선 아무 사람이나 골라도 1억 명을 다스린 경험이 있으니까 굉장한 능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후보가 탄탄하다라는 거죠. 이게 한국 정치하고 다른 점입니다. 한국은 하루아침에 스타가 전혀 정치에 관여되지 않았다가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라고 볼 수 있죠. 아마추어가 대통령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입니다. 모든 일이 다 한 반면은 아니거든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장단점이 있고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린 건 중국은 아마추어가 정치를 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다음 달에 열리는 20대 당 대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 중에 하나가 시진핑이 관료되려면 10년이 했으니까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계속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많은 지금 증권가에서도 관심 갖고 국제 정치인들도 관심 갖고 각 나라 다 촉각을 곤두세우는 문제예요. 이걸 되냐 안 되냐, 제가 여기서 점쟁이처럼 시진핑이 3년이면 100% 됩니다. 지금 언론에 100% 됐다고 나오는 언론이 많아요. 근데 또 이런 뭐 시장에서나 이런 데서는 그건 아직도 모른다, 아직도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저기서 제가 점쟁이처럼 100% 됩니다, 뭐 이래서 100%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정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크게 권력 구조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같은 이런 대통령제를 실시한 나라는 권력이 대통령 한 몸에 있어요. 대통령이 최고 행정장관이면서 그러면서 군 통솔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갖고 있죠. 근데 한국은 미국처럼 상권이 분립이 됐잖아요. 입법권, 사법권, 그다음에 대통령 권력이 이렇게 분권이 됐는데 중국은 일단 한국하고 비교해서 이게 권력 분할이 안 됐어요. 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공산당이 다 통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립이 안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권력 구조가 되어 있냐를 설명드릴게요. 중국은 권력 구조로 봤을 때 크게 3개 권력 구조가 있습니다. 공산당, 한국말은 집권당이죠. 근데 집권당이 안 바뀐다는 거죠. 공산당 권력 구조가 있고요. 이게 하나의 권력 구조. 그 다음에 한국의 국회, 입법 권한이 있는 국회처럼 또 두 번째 권력 구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국인민대표대회 권력 구조가 딱 있어요. 세 번째는 최고 행정기관이 있어요. 최고 행정기관. 그게 국무원입니다. 한국은 최고 행정기관이 청와대잖아요. 청와대. 중국은 국무원이라 해요. 지금 총리가 최고 행정기관의 최고 수장은 총리입니다. 총리. 그래서 여기가 국무원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권력 구조를 알려면 공산당 권력 구조, 전국인민대표대회, 그리고 국무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 되거든요. 공산당 권력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5년에서 한번 열리는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최고 권력기관인데, 그건 어떤 조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중앙 위원들을 선택해요. 여기 중간에
중앙위원회가 있어요. 중앙위원회는 정위원과 후보위원이 있는데 합해서 한 360명이 돼요. 근데 중앙위원회 정위원은 한 200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중앙위원들은 5년에 큰 회의가 하나씩 열리니까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회의를 열어요.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이. 그러면 중앙위원들은 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자기 권한을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위원들이 뭘 하냐? 중앙위원들이 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을 선출합니다. 그러면 정치국 위원은 보통 25명이고요. 정치국 위원 중에 대표 7명이 상무위원이 돼요. 그러면 상무위원 중에 대표가 공산당 총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하면 2,200명이 되는 전국 대표대회가 5년에 한 번씩 열려서 한 번 권한행사해서 위원들 뽑고 그 중앙위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회를 여는데 어쨌든 1차 회의에서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니까 5년마다 열리니까 모두 총 5번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중앙위원들은. 그럼 첫 1차 제20차 일기 2제 회의, 일종회의라고 하거든요. 첫 회의를 말해요. 15번이니까 첫 번째 회의에서 누굴 선출하냐면 정치국 위원과 7명이 그 핵심 권력자, 그러니까 집단 용도 체제라고 하잖아요. 그 7명이 제일 핵심 권력자인 거죠. 그 7명을 선출합니다. 그러면 여기 정치국 위원은 25명인데 이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국가의 중대한 대사를 의논해요. 그러니까 정치국 중앙위원은 1년에 한 번, 정치국 위원들은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그러니까 모두 5년이니까 60번의 권한을 행사해요. 정치국 위원들은 25명은. 그중에 7명은 상무위원. 거기 대표가 공산당 서기다. 그럼 이 상무위원들은 매주 만나요. 그럼 5년 동안 총 260번 만납니다. 권한을 260번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행사하고요. 그중에 대표가 공산당 총서기인 거예요. 지금은 시진핑이고요. 그래서 이게 공산당 권력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개 핵심 부서는 있어요.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있어요.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당의 권력 구조인데 왜 중요하냐? 한국은 이렇죠. 야당, 여당이 막 치고 받으면서 상대방의 문제점을 다 들춰내잖아요. 어떻게 공산당이 부패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지? 당원이 부패하고 아무도 감시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망하겠죠. 공산당 간부가 부패하면 나라가 망하겠죠. 집권당이 부패하면 나라가 망하겠죠. 그렇게 망한 나라들 많잖아요. 그래서 자체 기율검사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국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예요. 그거는 뭐 하냐? 당원들을 전부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원 누가 부패하다 이러면 기율검사위원회에서 먼저 조사가 들어가요. 먼저 조사가 들어갈 때는 이미 그 사람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조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검찰에 넘기고 법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보통 기율검사에 조사가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게 그 시진핑이 2012년에 공산당 서기가 되고 기율검사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거기 위원장을 누가 앉히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때 앉힌 사람이 왕치산입니다. 그래서 왕치산이 올라와서 부패 공산당 고위 간부들을 엄청 많이 그때 정리를 했죠. 그래서 기율검사위원장이 엄청 중요한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 총서기가 있고 중앙위원회 여기가 여기 지금 기율검사위원회가 있잖아요. 또 하나의 중요한 권력기관이 중국공산당 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군사위원회는 군대를 동원하는 거죠. 거기에 주석이 누구냐가 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군사위원회 주석이. 옛날에 등소평은 종대로 당서기를 한 적이 없고 총리를 한 적도 없는데 등소평은 계속 군사위원회 주석으로만 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태동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총구. 그 말은 이 군사위원회 주석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대통령이면 군 통솔권을 가진 이유가 그건데요. 근데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군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중국은 군대가 당군이라고 말합니다. 공산당 당군. 공산당을 위해 존재한다고 딱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당군이에요. 다른 나라는 국군이라고 하잖아요. 국군. 중국은 당군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위원회 주석을 누구 하냐가 중요한데 이거는 옛날에는 다른 사람이에요. 공산당 총서기가 있고
군사위원회 주석, 예를 들면 짱저민, 강태민 때 짱저민은 공산당 총석이었지만 군사위원회 주석은 등소평이 상당 기간 했어요. 후에 후진터가 공산당 서기였지만 군사위원회 주석을 강태민이 상당 기간 또 했어요. 그래서 계속 자기 영향력을 행사했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관례상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회 주석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진핑은 공산당 총서기면서 군사위원회 주석이요. 마치 한국에서 대통령이 군 최고 통솔권자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산당 권력구조 핵심은 다시 정리해드리며 중앙위원회 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율검사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군사위원회가 있고, 기율검사, 이 세 개가 핵심 구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중앙 권력 구조를 말한 거잖아요. 이게 각 31개 성시별로 내려가면 똑같이 돼 있어요. 공산당 조직이 이렇게 층층이, 중앙부터 이렇게 층층이 똑같이 구조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권력 구조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력 구조가 중국 인민대표대회라고 했잖아요. 국회 얘기. 그래서 중국 헌법에는 최고 권력기관이 중국 인민대표대회로 되어 있어요.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한국말은 국회에 대해서 입법권이 있어요. 근데 인민대표대회는 1년에 한 번씩 열려요. 그럼 전국에서 전국 인민대표들이 올라와 북경에 와서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그걸 전국 인민대표대회라고 해요. 근데 이 인민대표대회에서 여기 검찰총장 이런 사법총장 선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민대표대회 회의가 매년 열리기 때문에 그 해에 중국이 가장 큰 해야 되는 과제들을 다 인민대표대회에서 정합니다. 매년. 그리고 중국의 정치협상회의라고 있어요. 한국말 하면 어떻게 비교하면 야당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일당 독재지만 중국은 공산당만 있는 게 또 8개 정당이 더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겠어. 중국 사실은 일당 독재지만 다당 협력제예요. 그걸 어디서 이게 정치 구조로 표현되냐면 중국은 중국 정치협상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회라는 표현을 들어봤죠. 양회라는 게 두 개의 회의를 말하는데 매년 3월에 열리거든요. 3월 첫째 주에. 그게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한번 3월 5일에 열리고 그 다음에 정치협상회의가 하루 먼저 열립니다. 그럼 3월 4일에. 그래서 정치협상회의하고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매년 3월에 열리는데 그걸 양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협상회의는 공산당과 다른 당의 협력 정책 의제 토론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정치협상회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회라고 매년 열려서 그 해에 앞으로 가야 되는 경제 목표 그리고 해결할 이슈. 그래서 정치협상회의의 대표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한국말하면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갖고 있잖아요. 입법 제한권을.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법을 제안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법을 해야 됩니다. 중국은 정치협상회 의원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각 자기 지방에서 법적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 의제 발굴 권한이 있어요. 의제 발굴 권한. 그래서 매년 3월에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네 발굴한 의제를 올립니다. 그러면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그 의제를 다 받아가지고 이런 의제는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되겠네. 이래서 전국인대회에서 또 의결을 거쳐서 그걸 실제 실행합니다. 그래서 매년 3월에 열리거든요. 이 두 회의를. 그래서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중국 정치협상회의가 있는데 거기 8개 당이 있다. 그러면 제가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중국 공산당은 있잖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업무 능력이 당연히 1등이어야 돼요. 당원이 되려면. 업무 능력은 1등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요즘에는 뭐 중국에서 마윈처럼 공산당원이 아니어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길이 지금 많아요. 뭐 꼭 공산당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길이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중국이 시장 경제를 안 할 때는 당원이 돼야 미래가 밝은 거예요. 왜냐면 국유 기업의 공장장이 되려도 다 공산당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출세하는 유일한 길이 공산당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당원이 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래서 업무 능력 1등은 기본이고요. 또 업무 능력 1등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관계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거칩니다. 그래도 추천인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당원으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인 2명. 그리고 공부를 계속 해서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또 그러니까 보통 당원 드는 게 한 5년, 6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떤 사람 10년 걸리고 그래서 어려워서 만약에 당원이 됐다 이러면 거의
뭐 엄청 축하할 일이에요. 뭐 한국에서 뭐 좋은 대학에 입학한 거 똑같이 엄청난 출세의 길이 열린 것처럼 그때 당시 막 또 막 밥도 사고 막 뭐 동네에서 마을 잔치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대단해서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공산당원 아니어도 뭐 기업해도 성공하니까 좀 달라졌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잖아. 엄청 똑똑한데 당원이 아닌데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럼 중국은 공산당원이 이끌어가는데 엄청 영향력 있는 사람이 공산당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굉장히 사회 영향도 그럴 때는 정치협상회의에 그 대표로 선출하면 망인 이런 기업과 성황기업과 다 공산당원이 아닐 경우에는 다 정치협상회의 대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회 엘리트들이 공산당원이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이 정치협상회 대표로 들어와서 들어오게 해서 어떤 국가 발전을 위한 어떤 이런 입법 의제를 발굴하게 하고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럼 그게 매년 3월에 반영이 돼서 인민대표대 토론 거쳐서 말이 되는 거는 법으로 돼서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양회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이에요. 그럼 공산당이 더 높게 원래는 최고 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위원장 지금 리짠수라는 분이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 리짠수라는 사람이 제일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공산당 총서기가 제일 높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영도 조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도 조직. 다시 말해서 공산당이 전국인민대표대회보다 상급 기관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이 결국은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영도조이기 때문에 실제는 거기에 대한 그런 권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인민대회 입법 사법을 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공산당이 다 상권을 다 통솔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 정치협상회에서 중국 공산당 말고 여러 당이 있지만 그 정치협상회의의 주석은 정치협상회의 주석은 늘 공산당원이 돼야 돼요. 여러 당이 있는데 실제 대표는 정치협상회 주석은 늘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정치협상회의 자체도 공산당이 용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다 공산당이 용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7명의 상무위원 중에 1명이 정치협상회의 주석을 합니다. 아까 7명이 상무위원 중에 1명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 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죠. 이게 그래서 하나의 이게 또 전국인민대표대회 중심으로의 권력인데 이것도 중앙이 이렇게 돼 있으면 성도 그렇게 돼 있고 시도 돼 있고 똑같이 돼 있어요. 내려가면.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무원입니다. 국무원은 최고 행정기관이에요. 그래서 국무원은 총리가 있고 부총리, 결국 국무원 직속 기관들이 실제 중국의 행정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국무원 총리는 국가주석이 임명합니다. 근데 국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이 돼요. 전국인민. 그러면 이번에 다음 달에 전국대표대회에서 당서기가 시진핑이 된다고 가서 시진핑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오는 전국인민대회에서 국가주석으로 또 선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중국은 국가주석은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그냥 국가주석, 공산당 총석이 군사위원회 주석이 한 사람이 해요. 옛날에 원래 다 다른 사람이 지금 베트남은 다른 사람이 합니다. 베트남 공산당 조직도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베트남은 다른 사람이 해요. 이거 세 자리를 군사위원회 주석 그리고 거기 당석이 다 다른 사람인데 중국은 이 사람 한 사람 하게 했어요. 그게 등소평 때 이걸 다른 사람을 하게 하면 권력 싸움이 벌어지니까 한 사람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주석이 총리 임명권을 가져서 그러면 시진핑이 국가주석이니까 리커창이 총리로 임명하고 나머지 부총리부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은 세계 권력기관으로 나뉘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랬잖아요. 중국은 아마추어가 정치를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중국은 그 18세 이하인 청소년들 있잖아요. 공산당원에 들려면 18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공천단,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이라고 해요. 그 단원이 돼요. 그래서 18세 이상이면 당원이 되고 그걸 공천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공천단은 단서기를 아무나 안 시켜요. 단서기는 아무나 안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공천 단서기는 앞으로 당서기로 갈 만한 사람 혹은 뭐 총리 갈 만한 사람을 공천 단서기로 시켜요.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는 중국의 권력 구조가
공천단파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대사당 그리고 뭐 상하이방 이런 게 권력 파벌이 있다고 말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공천단파가 이 공천단 서기를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권력을 형성된 자기네 파벌을 형성된 사람을 말하는데 리커창 경우에도 공천단 서기였고 후진토도 공천단 서기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천단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대사당 같은 경우는 시진핑 같은 사람을 말하는데 사실 부모가 옛날에 국국공산당 고위 간부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사당이 있고요. 그리고 짱저민이 오랜 권력 자리에 있으면서 그 주변의 상하이 그 사람 중심으로 형성된 권력 파벌 상하이방 이렇게 세계 권력 파벌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세 이해관계가 막 충돌이 돼서 사실은 지금 20대에서도 지금 공산당 지금 총서기로 시진핑이 3년임이 될까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진핑이 그동안 해왔던 중국 정책에 대해서 이쪽 파벌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공산당 총서기로 계속 시진핑이 가려면 아까 말한 그 중앙위원들이 거수기로 지금 다음 달에 하자는 거수기로 선거하는 정치국 위원 그리고 여기서 상무위원으로 선출이 돼야 되고요. 거기서 당서기로 선출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 중앙위원들이 혹시 평시에 불만이 있다가 실제 투표할 때 반대표를 던진다. 이러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중앙위원들이 어떻게 또 투표권을 행사하냐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재미있는 내용이 많은데 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더 중국 정치 지배 구조를 다시 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차 당대회는 시진핑 체제로 가는 거다. 다만 이제 문제는 시진핑이 완전 장악을 해서 갈 수 있느냐. 장기적으로는 대만에 대한 통일을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을 거다. 중국한테도 문제가 있는 건 얘기를 해야 되고 미국한테도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그런 얘기를 해야 공간이 생기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거죠. 중국은 지금 가장 큰 정치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핵심 이슈가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사실 정확히 말하면 시진핑 공산당 총석이 3년임이 시작될까라는 것이 이슈인데요. 현재 90% 정도는 거의 확정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 우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10%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10% 정도는 모른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관심 갖고 하는 이슈는 시진핑이 4년임이 진짜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 두 가지 핵심 주제를 갖고 중국 정치 외교의 가장 최고 권위자이신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강중영 교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관심 갖는 게 첫 번째 그거잖아요. 뭐 워낙 중국 관례상 원래 한 2번 정도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시진핑 당서기가 정말 3년이면 등소평 이래 어떤 이런 큰 룰을 공산당의 큰 룰을 깨는 거니까 이건 일반 큰 문제가 아니라 미래 중국의 20년 혹은 왜냐면 지금 초강대국이 되냐 아니면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어떤 그냥 그런 나라가 되냐 갈림길에 시진핑이 3년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뭐 워낙 정치 전문가시니까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이번 20대 당대회에서 그런 메커니즘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뭐 사실은 이 관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덩샤오핑이라는 분이 올라오죠. 사실 덩샤오핑은 당 총서기를 한 적도 없고 맞습니다. 국가주석을 한 적도 맞습니다.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장저민을 옹립을 시키면서 그 장저민의 옹립은 천안문 사태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요. 그다음에 덩샤오핑의 복권은 문화대혁명이 끝나서 잔국을 수습을 하는 게 이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이 왜 이렇게 혼란에 빠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마오쩌둥에 대한 개인 숭배라든지 네. 권력의 과도한 집중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상무위원들이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네. 상무위원 중심의 네. 시스템을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장저민 네. 때부터. 그렇죠. 네. 그래서 장저민은 1989년에 됐지만 1992년, 97년 뭐 이렇게 그렇죠. 쭉 올라오면서 그래서 사실 장저민은 13년을 했어요. 맞아요. 네, 실제로. 후진토 때도 예. 후진타오가 그다음에 두 번 10년을 맞습니다. 했고 예. 그리고 시진핑이 10년을 해서 네. 이제 30여 년의 관례가 됐는데 네. 문제는 대개 이렇게 할 때 다음 두 번째 당대회에서는 그 다음에 당 총서기를 할 지명이 사람들을 되죠. 지명을 예. 해서 예. 대강 훈련을 시키는데 그렇죠. 지난 19차 당대회 때 안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또는 그 이상을 할 생각도 갖고 있나 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고 그렇죠. 이 관례라는 거는 원래 깨지기 마련이지만 중국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사실은 그 마오쩌둥은 40몇 년을 했고요. 덩샤오핑은 실제 권좌에 있지 않으면서도 몇십 년을 거의 권력 18년, 행사했죠. 20년을 예. 권력을 행사를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규범화 시켜서 네. 두 번씩 해오던 건데 네. 이거를 시진핑이 지금 네.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네. 관례를 깨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렇죠. 다만 이 관례를 깬다는 게 중국 공산당의 선택이고 중국인들의 선택이에요. 네. 그거를 가지고 뭐 이러라 저러라 얘기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의 유일 정치 실체인 중국 공산당이 네. 이 시진핑 체제로 더 가겠다라고 그게 강압에 의해서든 내부 합의에 의해서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20차 당대회는 어쨌든 시진핑 체제로 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문제는 시진핑이 완전 장악을 해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좋다 당신이 하는 거 오케이다 그런데 일부 우리의 의견도 좀 들어가게 해라. 이제 개파의 뭐 그렇죠. 조정과 타협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느냐 이거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후계자 지명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새로운 사람이 할 사람도 없잖아요. 네. 중국은 대혼란에 빠지게 돼 있다.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자유민주 뭐 선거를 통해서 바꾸고 이런 국가들의 개념으로 보면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근데 중국은 잘못하면 네.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대단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네. 시진핑 3선 당 총석입니다. 네. 이제 당에서 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시진핑의 3연임이 교수님도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3연임이 시작이 바로 장기 집권이 시작이다. 예를 들면 푸틴이 지금 몇십 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처럼 그렇게 보시나요? 만약에 뭐 그거는 앞으로, 이제 철저하게 시진핑의 네. 업적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네, 네. 예. 특히 당 내부에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시진핑이 1953년생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70도 안 됐단 지금 말이죠. 68세. 예. 한 번 더 해야 73, 두 그렇죠. 번 해도 78. 그렇죠. 그러면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78에 당선이 맞습니다.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업적을 쌓아서 공산당 내부에서 당신이 하는 게 더 맞다. 또는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어필이 돼서 뭐 다른 대안이 없는 가운데 더 하는 게 괜찮지 않냐라고 네.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고 뭐 아니면 종신으로 가는 거는 철저하게 시진핑의 업적과 공산당의 업적 이거와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철저하게 또 중국 공산당의 선택이고 그렇죠. 중국 인민들의 선택이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뭐 전문가로서 미래를 뭐 점치는 건 아니고 어떤 흐름선상에서 한번 예상해 보면 교수님께서는 중국 시진핑이 지금 10년 해왔잖아요. 네네. 이 10년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업적 얘기 네네네. 말씀하셨으니까 이 10년에 대해서 전문가로 보셨을 때 이 시대적 흐름에 맞게 10년을 이끌어 오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시진핑 네. 개인과 네. 시진핑 지도부, 네. 지도 체제는 과거 지도 체제하고 좀 다른 면을 보여줬죠. 예를 네. 들어서 1992년
18차 당대회부터 그게 시작이 됐는데 네. 어떤 의미냐 하면 2012년 죄송합니다. 네. 18차 당대회 12년. 네. 예, 당대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 덩샤오핑이나 그다음에 장저민, 호진타오 여기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주로 국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네, 국내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이런 것들이 핵심이었는데 시진핑 총서기 체제에서는 제일 먼저 외친 게 중고梦, 중국의 꿈이에요. 중국의 꿈이라는 걸 외치는 거는 중국의 영향력을 국제적으로 초사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벌써 9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국내 문제가 어느 정도 나름대로 경제 발전을 통해서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을 해서 한 건지 네. 아니면 네. 국내 경제가 이렇게 발전을 했으니까 이에 걸맞는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자고 그래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그 이후에 시진핑 체제가 강조했던 것은 중국의 힘의 대외적 투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익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바마 시대는 잘 넘어갔는데 네. 트럼프라는 굉장히 특이한 강한 미국의 지도자를 캐릭터. 만난 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이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평가를 하죠. 시진핑이 권력을 잡고 미국과의 항전을 불사하면서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거 아니냐. 네. 중국의 힘을 너무 과시하려고 하다가 미국과의 충돌이 더 먼저 온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아직도 도광양해로 네. 힘을 좀 더 네. 숨겨야 되는데 네. 뭐 지금 분발, 유의, 뭐 예. 적극 외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건 너무 좀 빠른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시진핑으로서는 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통해서 발전을 그렇죠. 개혁을 네.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시진핑은 네. 자기는 이거를 네. 지속 발전해서 세계적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작년의 역사 경험 결의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역사 결의를 3번을 했는데 맞아요. 마오쩌둥 때 한 번 했고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을 그냥 주저앉히면서 개혁개방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워낙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모택동이 예. 없으면 그렇죠. 그 공산당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모택동의 공과 과를 나누죠. 네. 그래서 70%가 맞습니다. 공이고 예. 30%가 과오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역사 결의를 하고 이제 등소평 시스템이 굴러가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작년에 역사 경험거리라는 거는 개인을 내세운다기보다도 중국 공산당이 1921년에 창당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이야말로 중국이 웅비해야 되는 거다. 이런 거가 바로 역사 경험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진핑 이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시진핑 개인적으로도 암초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네. 코로나 네. 시스템, 중미 갈등의 격화,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막기 위한 제로 코로나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국내도 문제고 세계적으로도 뭐 공급망 위기 뭐 이런 거에도 중국이 일종의 그 책임론 같은 비슷한 것도 나오고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역사 경험 결의를 보시면 지난 9년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가 10년째니까 지난 9년간 시 주석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세계적 국가가 됐고 이제 사실은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네. 이런 걸 시도한다라는 차원의 논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모택동 사상이라는 거는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는데 결과물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다음에 등소평 이론도 중국을 발전시킨 결과물을 보여줬는데 그렇죠. 신시대 시진핑 사상이라는 게 나왔지만 네. 아직 그 결과물은 안 보여줬다. 네. 그걸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는 거니까 조금 그 빠른 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에게 네.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만큼의 설득력은 좀 떨어진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논리대로 계속 이어가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는데 혹시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대만 문제 해결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다른 거를 가지고 지금 이거를 내세울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대만 통일,
이 중국 지도자의 굉장히 큰 덕목이잖아요. 그렇죠. 대만을 어떻게 큰 꿈이죠. 관리하느냐. 네. 그럼 결국은 대만을 통일하는 것이 그레이트 차이나의 맞습니다. 위대한 중국의 네. 그게 바로 시진핑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중국의 꿈의 완성은 네. 통일대업의 그렇죠. 완성이다 이랬단 네. 말이죠. 그런데 그게 중국이 마음 먹고 통일을 한다고 해서 금방 되느냐. 네. 왜냐하면 대만의 배후에는 대만과 단교하면서 미 의회에 만들어 놓은 대만 관계법이라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 바이든 이렇게 오면서 대만의 전략 가치를 매우 높여놓은 네. 그런 정책들이 있고 최근에는 이 TSMC라든지 네. 이런 이제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공급망에서의 역할. 역할 네.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대만을 예를 들어서 통일을 한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죠. 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 시기에는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대만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만 네. 실제 상륙하기가 어렵고 네. 그다음에 바다를 통해서 가야 되고 네. 대만도 세계 8번째 크루즈 미사일 개발국이에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트럼프 이후에 그전에는 무기 판매를 뭐 전차 팔고 대만 섬 내에서 쓰는 것만 팔았는데 드론을 팔잖아요. 네. 그리고 미사일까지 판단 맞습니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 부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지금 그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네. 대만에 대한 통일을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을 거다. 그래야 네. 분명한 업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공개적인 장소는 아니지만 뭐 많은 이렇게 사석이나 이런 데서 사실 이게 대만 문제가 워낙 말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장기 집권이 돼야 이게 안정화돼야 그걸 자기가 장기 집권의 어떤 지금은 아니더라도 네네. 이 시진핑이 결국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걸 자기 개인적 꿈뿐만 아니라 중화민 민족의 사명으로 생각해서 그 집권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3년이 및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앞으로 20년이 거뜬하게 장기 연임 가능한 상황에서 20년 사이에 이런 뭐 전쟁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고 있지만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네. 많고 실제로 대만의 기업 들어갔던 외자 기업도 혹은 대만의 기업까지 불안을 느끼는 게 네네. 나중에 하면 너무 늦지 않아. 이제 좀 대만에 집중됐던 걸 공급망이나 이런 투자를 슬슬슬슬 좀 이렇게 다른 북미라든지 이런 데 옮겨가서 플랜 B를 갖고 있지. 이런 불안감은 분명히 기업인들은 갖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3년님이 되게 관심 갖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기간에는 그런 건 좀 그렇죠. 가능성이 네, 적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사실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제로 코로나 하는 게 이 불확성을 당대회가 열기 전에 불확성을 줄이려고 네. 지금 일부러 정치 안정 때문에 제로 코로나 누구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그렇듯이 깜짝 놀란 게 저는 뭐냐면 이번에 그 상해 협력기구 네, 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가서 푸틴도 만나고 네. 원래는 이렇게 중대한 사람 주고 집을 안 나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메시지일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만나는 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대미 항전입니다. 네, 그렇죠? 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네. 바이든의 대러시아 제재가 시작이 됐는데 네. 러시아 제재가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를 못 거두잖아요. 네. 특히 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오히려 공급망만 더 어려워지고 네. 유럽 국가들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그리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펠로시가 방문을 해버렸단 말이죠. 네. 이미 이제 일은 벌어졌어요.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결국은 대미 항전의 어떤 그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게 그렇죠. 뭐 그런 게 네.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하면 네. 결국은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대만 문제에 대한 하나의 중국을 확고히 지지해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나 쿼드나 이런 거 하면서 새로운 냉정 구도를 만든다라는 중국의 의사를 지지해달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서방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라라는 얘기를 중국한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일정 부분 또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의미에서 특히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다음에 최근에 IPEF라든지 취4라든지 이런 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 이 분위기 이거를 더 강조하는 네. 그리고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훈련도 같이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확고한 중러 협력 체제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사실 상하이 협력기구는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그 5개 국가가 맞습니다. 모여 앉아서 그 국경선을 만들기 위해서 짱저면 시대에 그때 그렇습니다. 96년 4월 26일에 만들어진 조직기구인데 사실 이거는 나토하고 달리 나토는 어떤 특정 국가를 지역으로 규정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하면 상하이협력기구는 어떤 그 이후에는 경제협력이나 이런 교육, 문화 그렇습니다. 이런 협력에 더 방점을 맞췄는데 지금 워낙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많은 제재를 하고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엄청난 제재를 하면서 이번에 지금 보니까 상하이협력국을 5개, 5 몹이었다가 거기 우즈베키스탄을 가면서 네. 6 국가인데 이번에 16개로 맞습니다. 확장이 네. 되고 있는 상황을 봐서는 반미 정선에 있는 국가는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네. 안에 인도도 지금 네, 네. 들어가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게 도대체 앞으로 어떤 기구로서 그래서 혹자는 원래는 군사 쪽이 아니었는데 이 흐름상 대세상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하고 중국 전략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게 나토의 어떤 머금가는 정도로 앞으로 이 안에 있는 국가들 간의 어떤 군사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런 반미 정선에서 또 나토에 대항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다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네. 잘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네. 지난번 나토 정상회담 하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초청을 했고 일본, 그렇죠. 장각으로. 호주 이렇게 했어요. 스페인에서 열린 네. 그거를 잘 보면 원래 나토라는 게 구소련, 러시아를 맞습니다. 견제하기 위한 거였어요. 만들어진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한국, 호주, 일본을 끌고 들어간 거는 중국 견제와 러시아 견제를 같이 하겠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러 관계 강화 이게 네. 이제 상하이 협력 기구가 당초에는 그런 외교적 뜻도 있지만 사실은 소위 테러, 네, 맞아요. 테러에 대한 그것도 중요한 그거가 목적이었죠. 그 당시에는 예,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2001년 그때. 예. 문제는 이제 지금 네. 중국이 1대1로 전략을 하고 네. 그런 국가들과의 그 네. 연계가 강화됐죠. 강화되면서 예. 봐라 지금 미국이 저렇게 압박을 해서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이때 잘못하면 러시아 편을 들거나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럼 우리가 뭉쳐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뭉치는 걸 보여주려면 중국과 러시아, 사실 중국과 러시아도 어떻게 속셈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단 대미전선에서 확고하게 서로 그 합을 맞추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해협력기구를 확장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협력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그게 꼭 나토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좀 강화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쿼드라는 게 원래 4나라였잖아요. 근데 쿼드만 가지고 군사 안보적으로 어려우니까 영국까지 들어온 영국, 네. 호주, 미국의 오커스가 네, 맞아요. 소위 안보 동맹이 네.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유럽도 지금 아시아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중국도 유럽이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규합을 해서 소위 우군 만들기, 네. 자기 편 만들기를 하는 네. 그런 흐름 속에 지금 전 세계가 네.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의 그 20대 큰 정치 행사를 놔둘 만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젠 자기는 확정이 됐으니까 뭐 걱정 없이 떠난 걸까요? 아니면 3년이면 안 돼서 저는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한번 나가보는 건지 아까 뭐 저는- 흐름선상에 보면 네. 전자 거 같은데 저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전자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실은
8월 초에 네. 항상 중국에서는 북대화회, 중간에 북대화 회의가 열리잖아요. 네. 그게 사실 이번에 펠로시 방문 때문에 그냥 지나갔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 베이다야허 회의에서 기본적인 틀은 다 완성이 됐을 거고 이미 작년에 북대화 회의, 그다음에 올해 회의 뭐 이런 데서도 다 기본적인 틀이 완성이 됐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빨리 지금 여는 겁니다. 10월 16일이면. 맞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 8일이니까 그거 지켜보고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거보다 거의 네. 3주가 빨리 열린다는 거는 나름대로 내부 정리가 됐다. 내부 정리가 됐으니까 또 저렇게 그 푸틴과의 네. 공조체제 협력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 일단은 3년임 전선까지는 어쨌든 나름대로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어쨌든 시진핑이 3년임이 되고 뭐 어떤 뭐 이런 체제가 마련되면 앞으로 이렇게 이런 안보적인 문제가 한국에 있어서 특히 시진핑이 3년임이 미국과의 갈등 국면이 앞으로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고 특히 지금 이제는 유럽도 이제는 저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중국에 대해서 제재 강화하겠다 막 이런 또 하는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한국에 미칠 영향 어떻게 앞으로 한국의 지혜로운 선택 전략 저는 어떻게 이제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맞습니다. 이게 예. 이제 한국이 굉장히 사안별로 네.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네. 사드 문제 같은 경우가 네. 대표적인 건데요. 그게 출발점은 어쨌든 북한 핵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죠? 네. 그게 원래 주한미군 사령관이 2014년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개발하니까 한국에 와 있는 미국 시민권자 30만 명이 위험하다. 그래서 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중국이 그걸 알고 사드 배치한다니까 우리는 쓰리 노 그랬단 말이죠. 네. 들은 적도 없고 네. 협의한 적도 없고 이러다가 네. 갑자기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배치한다고 그랬단 맞습니다. 말이죠. 네. 자, 그 이후에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복잡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걸 좀 북한과의 소통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단 네. 말이죠. 그래서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됐고 ICBM을 갖고 있는 실질적인 네. 핵 보유국이 됐다. 그러면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죠. 네. 본질로. 네. 그러면 북핵 문제가 방향을 잡기 전에서 잡기 전에는 한미 동맹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다만 IPEF라든가 네. G4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반도체 구조라는 게 그렇잖아요. 미국의 장비, 일본의 소재 부품, 그다음에 한국과 대만의 제조 기술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네. 그러면 한국 보고 빠지라 그러면 네. 미국으로부터 장비도 못 얻고 원천 기술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의 소재 부품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일본은 양자 협의체를 벌써 맞아요. 만들었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러면 한국이 빠지고 혹시 미국, 일본, 대만이 움직인다? 이거는 한국한테 지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전기차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오히려 중국한테 거기 봐라.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다 너희랑 비우호적인데 그나마 한국은 그중에 제일 네. 당신들하고 호의적이지 않냐. 오히려 네. 우리를 통해서 이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의 의견을 얘기해라. 이렇게 가는 게 훨씬 저는 더 지혜롭네요. 현명한 선택이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중국에서 물론 이제 SK나 그 LG 배터리 공장에서 오지만 거기가 중국 광물을 70% 써서 만든 한국 기업에서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를 전량 수입해 가지고 여기서 조립해서 미국에다 파는 거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사안별로 접근을 해야 된다. 문제는 이게 어느 한쪽으로 올인해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하면 돼요. 네. 아니야, 나 미국 편 할래. 무조건 아니야, 할래, 뭐. 네. 나는 그냥 중국 편 할래. 네. 이러면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사안별로. 그래서 중국한테도 문제가 있는 건 얘기를 해야 되고 네. 미국한테도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네. 그런 얘기를 해야 공간이 생기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한국은 왜 미국 편만 들어? 그럴 때 아니다. 우리도 우리가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한테 분명히 의사를 전달한다. 다만 한국의 안전보장과 관계되는 군사 안보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가다. 유일 동맹국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당연히 우리의 재산인 거예요. 그거를 다른 이유로 차버릴 이유는 하나도 없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중심으로 가되 이 부분에서 공간을 만들려면 진짜 북한 핵 문제가 저는 뭐 비핵화가 한 번에 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럴 리도 없고 다만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데 중국이 역할을 해준다면 그렇다면 그런 게 대폭 감소돼서 사드의 효용성도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라든지 이런 공간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계속 사드를 뭐 적절한 처리를 원한다.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런 이제 경제 문제, 특히 IPEF 같은 경우는 RCEP 회원국과 CPTPP 회원국이 11개 나라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왜 한국한테만 그래? 네. 이렇게 느껴진단 네. 말이죠. 그런 것도 중국이 사실은 이제 물론 전략적으로 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부분도 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압박을 해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설득의 문제지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네. 설명을 하고 새로운 기준점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처음 하셨는데 우리 안녕하쇼에서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사실 사석에서 되게 익숙한데 저 프로그램 좀 사회자라서 이제 뭐 처음 아유, 시작하니까 뭐 좋았습니다. 네, 네. 네. 혹시 그 전에 안 보셨죠? 안녕하쇼를 한 번이라도. 네, 아니 요거 보내주고 나서 봤습니다. 예, 제가. 네.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굉장히 그 요즘에 가장 이슈되는 지금 문제를 다뤘는데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해 주시고 또 많은 의견을 주시고 우리 프로그램 역시 계속 개선해 가면서 이 세상의 흐름을 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